사람들은 왜 그리 돈 앞에 밑바닥을 쉽게 드러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제 말은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컸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 경제관념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필요한 건 그만큼의 충분한 노동을 하면서 직접 벌어서 쓰라는 식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이런 가정교육관이 너무 좋았고요. 항상 친구 같을 때는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엄할 땐 엄하게 교육을 시키셨거든요.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주변에서는 인기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항상 저한테 먼저 대시해 오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정작 연애를 그리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하는 게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30살쯤 소개팅 자리가 들어오게 됐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된 남편은 대화가 아주 잘 통했어요. 그리고 매너도 있고 되게 자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시댁은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작게 하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순댓국에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잘 안 찾는 모양이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먹어봤었는데 사실 저는 비위가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돼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먹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근데 또 그 동네 토박이로 오래 운영이 되어 있다 보니 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계속해서 운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골 손님들 덕분에 모은 돈으로 시댁에서는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집은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시댁 쪽에서 집을 해주기로 하고 제가 혼수를 장만해서 가는 쪽으로 해서 진행하기로 했죠. 근데 이 시댁 무슨 집 하나 한 걸로 온갖 유세를 다 떨더군요. 결혼 전부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 일단 갔다가 저는 진짜 황당함의 극치를 맛보고 와야 됐습니다. 예, 너네 혼수는 잘 준비하고 있니? 살림살이는 어떤 거 사려고? 어디 목록 좀 가져와 봐라. 내가 좀 봐야겠으니까. 네? 어머님 목록은 왜요? 그건 왜 보시려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어요. 왜긴 왜야. 우리가 큰돈 들여서 집 사줬으면 그에 걸맞는 가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너도 생각을 해봐라. 그 집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깨끗해. 그런 집안에 들어가는 가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준비하는 가구가 그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안 보고 어떻게 알아? 네 안목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 딱 보니까 옷 입고 다니는 게 죄다 싸구려만 입고 다니는 것 같고 가구 사는 꼬락서니도 딱 알만하다 알만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목록 적어서 가지고 와. 너는 그리고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면 될 것이지. 왜 토를 달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시무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모가 해주는 집은 제 성에 차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집은 거의 10년도 더 된 집인데다가 서울 끝자락에 있어서 출퇴근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에서 그래도 신경 써서 해주시는 건데 일단은 그 집에서 한 2, 3년만 지내다가 나오라고 해서 꾸역꾸역 들어가 살기로 한 거였죠. 근데 어이가 없게도 그 집에 어울리는 가구인지 본답시고 목록을 가지고 오라는 게 솔직히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안 입곱게 들렸었습니다. 근데 또 저도 결혼 전부터 이런 쓸데없는 걸로 얼굴 붉히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갔죠. 근데 시모는 제가 가지고 간 목록을 보고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미 정리를 해놓았던 가구 목록이랑 브랜드의 가격까지 싹 다 적어서 보여드리니까
시모가 진짜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있죠. 그래, 잘 구했네. 뭐 이 정도면 우리가 구해준 집에 들여다 놓을 만하다. 생각보다 제가 써간 목록들이 꽤나 비싸고 고급진 것들이었는지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자존심 부리는 시모가 솔직히 속으로 좀 우습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는 척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한 가지 걸렸던 게 있어요. 바로 남편의 수입이었는데요. 저는 나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근데 남편은 벌이가 조금 시원치 않았어요. 남편의 적은 월급이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남편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모아지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거기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2명 낳는 동안에 저는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일을 멈춰버리면 남편 혼자 버는 걸로는 턱없이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일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히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 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장인어른 얼마 전에 지점 낼 거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 나 그것 좀 해보고 싶은데. 아니 남자라면 태어나서 한 번쯤은 통 크게 사업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 월급으론 우리 노후 보장도 안 되고 당신이나 애들한테 가장으로서 면목도 없는데 장인어른께 지원 부탁드리고 지점 우리가 내면 안 돼? 뭐? 우리가 지점을 내자고? 당신 식당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거 생각보다 몸 많이 쓰는 일이야. 당신은 여태까지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도 내가 일 많이 도와드려봐서 알아. 당신은 그럼 이대로 우리 집 경제력이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좀 장인어른께 여쭤봐봐. 비용도 우리가 다 대고서 지점 내면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지원 좀 해달라고 말씀드려보고 명색이 딸내미가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시지 않겠어? 남편의 말은 일리가 있으면서도 참 뻔뻔하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당시 저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봤죠. 근데 역시나 저희 아버지도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고민이 많이 되시는 얼굴이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잘해볼게요. 그래도 정서방 알잖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거. 나한테 잘하는 거 보면 몰라? 나 결혼하고 나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생활 계속했잖아요. 이제는 좀 정서방이 일하고 나는 우리 애들한테 더 신경 쓰면서 몸조리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 좀 잘 생각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고민해보고 말해주마. 정서방이 근데 너한테 잘해주긴 잘해줘. 에이 아버지 그걸 말이라고. 정서방은 연애 때나 결혼 후에나 나한테 잘해줘요. 그니까 돈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잘 살지. 능력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못했어 봐.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래 알았다.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비가 고민해보고 말해줄게. 친정아버지는 그렇게 고민해보겠다고 하시고 딱 일주일 뒤에 우리를 친정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큰 결심을 했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투자하는 셈 치고 가게 하나 차려줄게. 근데 나는 뭐든 하면 제대로 해야 돼. 만약에 자네가 내 가게를 운영해서 음식 갖고 장난질을 치거나 내 가게 이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내 가게 명예를 실추시키면 바로 자네를 잘라버리고 사위라도 명예훼손으로 그 보상 다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아들었는가?
예, 물론이죠,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조건이 하나 더 있네. 네, 조건이 또 있다고요? 뭐 어떤 게 있는지?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자식이어도 한 번도 공짜로 뭘 줘본 적이 없어. 뭐든 쉽게 손에 넣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가게 차릴 때 드릴 자금으로 딱 3천만 원만 준비해와. 나머지는 다 내가 내줄 테니까. 예? 3천만 원이요? 그래, 3천만 원. 왜? 자네 지금 3천만 원 넘는가? 지금 결혼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그 돈 구할 자금력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자네 가게 하나 차리려면 드는 비용이 얼만 줄 알아? 게다가 우리 가게 첫 분점이네. 내가 허투루 낼 것 같은가? 그러니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 하나 못 구하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가지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돈 모아놓은 것도 좀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자,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도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은 뭐가 또 남았냐는 식으로 놀라며 물었죠. 네? 또 있다고요? 아니 조건이 뭐 그렇게 많이... 뭡니까 장인어른? 자네 가게 수입의 20%는 내가 가지고 오겠네. 생각을 해봐. 자네가 그 가게 차리면서 자네 지분이 얼마나 있겠는가? 말 그대로 내가 전반적으로 다 투자해 주는 개념인데 그 정도는 내가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어? 그게 싫으면 하지 말게나.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주고 우리 가게 분점 못 내서 한다리니까. 아이, 장인어른 왜 그러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알겠습니다. 가게 수입의 20% 장인어른께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해서 제 친정아버지의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점은 말 그대로 분점이었기 때문에 반찬부터 시작해서 각종 음식 재료에 쓰이는 양념, 고기 재료 등등 모든 것들은 다 본점에서 받았어야 됐죠. 근데 우리 부모님 고기나 음식들이 하나같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기 때문에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었죠. 서울에 살던 사람들도 항상 경기도 쪽으로 건너가서 먹을 만큼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서울 중심지로 분점이 생기니 너도 나도 막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남편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시댁 부모님까지 발벗고 나서버렸죠. 어차피 순댓국집도 단골 손님들 아니면 장사도 잘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번에 접어버리고 투입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식당으로 같이 들어가진 않았고 미처 다 쓰지 못했던 육아휴직을 늦게나마 쓰고는 2년 정도 쉬면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제 시간도 가지면서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물론 복직을 하고 나서는 쉽지 않았지만 쉬는 동안에는 제 시간을 가진다는 말이 거의 무색할 만큼 남편 가게로 가서 일을 같이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운영은 남편과 시댁에서 했었죠. 근데 물론 가게 운영이야 그렇게 했어도 우리 아버지 음식으로 다 한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가게 운영을 하더니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의기양양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 음식인데 마치 자기가 한 양 엄청 의시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들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말이야. 솔직히 가게에서 버는 돈 20% 가지고 가시는 거 그거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장인어른 그 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얻어먹는 거잖아. 힘든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20%는 너무 과한 것 같아. 당신이 장인어른께 10%만 가지고 가시라고 얘기 좀 해봐. 진짜
나 매달 아까워서 죽겠다니까. 남편의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기가 찼어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당신 그 가게 차리면서 뭐 했는데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간 거 말고 더 뭐 한 거 있어? 그 3천만 원도 당신이 번 거 아니잖아. 대부분 다 내 돈이었잖아. 그 가게 차리면서 못 만들어간 인간이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어. 그리고 그게 다 당신이 잘해서 된 거니? 우리 부모님 가게 브랜드빨이잖아.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그 돈이 아깝고 자신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분점 접고 당신이 따로 가게 내놓으면 되겠네. 자꾸 비겁하게 맨날 나 통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한테 할 말 있으면 직접 해. 내가 무슨 네 변호인이니? 아니면 네 비서야? 왜 자꾸 나보러 말을 하래? 아니, 당신 왜 이래 갑자기? 딸로서 말 좀 해보라는 거지. 사위가 말하는 거랑 딸이 말하는 거랑 같아? 갱년기냐? 왜 성질이야 갑자기? 그리고 뭐 솔직히 장인어른네 고기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다 내가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거야.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 사업의 사자라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진짜 어이없네. 그래, 그럼 당장 내가 가서 딸로서 말할게. 아버지, 사위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한테 보내는 그 20%도 아까워 죽으려고 하고 아버지네 고기가 맛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냥 가게 접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 뭐? 아니, 당신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누가 그런 의미로 말한 거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도 참. 당신 그딴 소리 하기만 해. 내가 언제 안 한다 그랬어? 그냥 그 점이 아쉽다고 말한 거지. 하여간에 장인어른 앞에 가서 입방 좀 떨기만 해봐. 제가 한바탕 크게 화를 내버리니 제 반응을 예상하지도 못했는지 황당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제가 친정아버지에게 가서 이럴까봐 엄청나게 전전긍긍하더라고요. 그 꼴이 우스워서 한번 봐줬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그때 봐주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기고만장이 하늘에 찌르다 못해 아주 우주로 날아가 버릴 기세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기고만장을 떨어댄 지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우리 결혼 생활은 8년 차에 접어들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쌍둥이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이 줄줄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의외의 찰거머리가 또 나타났거든요. 그건 바로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신우이였죠. 제 남동생들이 다 결혼하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집도 해주고 고깃집 분점도 하나씩 차려주는 걸 보면서 갑자기 신우가 자기도 고깃집 분점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어느 날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는 그 말을 하는데 진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언니, 아니 사돈어른께 말씀 좀 드려서 저도 좀 분점 하나 달라고 해주세요. 오빠도 하고 사촌 총각들도 다 결혼해서는 집도 새로 사주고 분점까지 다 내줘서 하는데 솔직히 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빼고 다 해주는데. 사돈어른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뭐라고요?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동생들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 자식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나요? 왜 그런 걸로 우리 아버지가 쪼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뭐 고깃집 맡겨놨어요? 어쩜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아가씨 혼자 그 분점 감당 못해요. 지금도 아가씨 오빠는 어머님 아버님이 다 붙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간신히 가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우리 애들도 자기네들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끼리 같이 해요. 같이. 아가씨는 근데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앞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고깃집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까짓 거 나도 결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두고 봐요. 내가 어떻게든 남편 데리고 올 테니까. 사돈 어른께 나 분점 내줄 거나 준비하라고 해줘요.
신우이는 완전히 선전포고를 하더니만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매주 선을 보는 것도 모자라서 하루에 2탕, 3탕까지도 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제발 그 근성으로 지금까지 일이나 좀 제대로 해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왜냐하면 신우이는 여태까지 직장 하나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취업을 하긴 해도 꼭 몇 달 못 가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었어요. 팀장이 이상하다, 월급이 적다, 일이 너무 힘들다 등등 온갖 핑곗거리를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갑자기 제 쌍둥이 남동생들이 결혼하면서 잘 되는 꼴을 보더니 그렇게 미친 듯이 발광하듯 선을 보고 있던 거였죠. 참, 근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용케도 결혼할 사람을 찾아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벼랑간 그 결혼할 사람을 시댁에 먼저 인사시키기도 전에 우리한테 데리고 와서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언니, 자요. 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어요. 우리 곧 결혼할 거니까 얼른 사돈어른한테 이야기해서 저 분점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가씨, 분점이야 뭐 내주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아가씨 돈 있어요? 분점 차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가씨 그 돈 낼 수 있냐고요? 언니 제가 돈이 왜 필요해요? 그걸 내가 왜 준비해야 되는데요? 나도 가족인데 그냥 차려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만 돈 받는 경우가 아니죠. 나도 엄연히 이 집 식구인데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소리를 해대는 신우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비웃어주고는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해요? 나 진짜 이런 황당한 소리를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됐고요. 아가씨 그 분점 공짜로 해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 제 남동생들도 그렇고 다 그 분점 공짜로 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 아니라고요. 셋 다 아버지한테 3천만 원 이상씩 주고서 그 분점 낸 거예요. 아가씨도 그럼 그 3천만 원 준비해와요. 그럼 혹시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분점 내주실지. 근데 그것도 없으면 어림도 없으니까 그 돈 없으면 꿈 깨시고요. 저는 아주 가차없이 이야기를 하고는 신호를 보내버렸어요. 근데 참 이 사람 근성이 쓸데없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자기 혼자서 저를 공략해서는 안 되겠는지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까지 꼬드겨서 저를 설득시킨 거 있죠. 그날은 제가 주말이라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신우가 왔더라고요. 와서는 또 질리도록 분점 얘기를 하면서 쫄라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못 들은 척하니까 이제는 심호까지 나서서는 아주 저를 못살게 굴더라고요. 예, 너는 네 신우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좀 들어줘라. 니네 집 돈 많잖아. 그 고깃집 하나 차려주는 게 뭘 그렇게 별스러운 일이라고. 그걸 그렇게 안 들어줘. 네 신우 불쌍하지도 않니? 너랑 네 동생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왜 그렇게 애가 이기적이야? 얘도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얘 그 분점 아니면 결혼 생각도 없는 애란 말이야. 분점 그거 좀 그냥 내줘라. 어머니, 자식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돈 가져오라고. 내 동생들도 공짜로 분점 낸 거 아니라고 저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예, 지금 얘가 돈이 어디 있어.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돈이 모아줄 리가 있나.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선이 정확해. 그냥 가족들끼리 어물쩍 넘어가주는 것도 있어야지. 어머니, 저는 그렇게 가정교육 안 받아서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지킬 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킬 건 지켜야죠. 무엇보다도 피도 안 섞였는데 여기서 가족 운운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아무튼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고깃집 분점은
공짜로는 절대로 못 해줘요. 하고 싶거든 돈 가지고 와서 정당하게 본인이 직접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분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똑부러지게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여기서 더 질척거리면 더 쓴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애초에 한 번에 더 강하게 얘기해 줬던 거였죠. 근데 진짜 이 거머리가 사람 질리게 만들더라고요.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모질어요? 그럼 내가 파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진짜 내 팔자는 왜 이러는 거야? 그래요. 나 그냥 파혼할게요. 나 파혼한 거 다 언니 때문이니까 그렇게 알아요? 나 평생 독수 공방하면 그거 다 언니 책임이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시루는 진짜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급기야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 그냥 보고만 있었더니 결국에는 남편이 중간에서 신우를 데리고 나가달래더라고요. 한참을 밖에 있다가 나중에 둘이서 들어왔을 때는 신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오길래 뭘 어떻게 달래줬길래 저렇게 싱글벙글인가 싶어 얼른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죠. 근데 역시나 이 인간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돈으로 달래놨던 거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황당한 방법으로 말이죠. 여보, 아가씨는 어떻게 달랜 거야? 뭐 어떻게 했길래 아가씨가 웃으면서 싱글벙글 들어와.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 그거 이번에 팔아서 가게 만들 자금 주려고. 어차피 우리도 이 집에 이만 그만 떠날 때 됐고 여기서부터 살아봤자 우리도 불편한데 이 기회에 나가려고. 그리고 집 한 돈으로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분점 내준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뭐? 뭐라고? 당신 미쳤어? 이 집 팔아서 아가씨 분점 내버리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이사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애초에 이 집 오래되고 허름해서 2, 3년만 살다가 이사 가려고 했던 집이야. 근데 당신이나 나나 그동안 이사 갈 돈이 모아지긴 했었니? 어? 당신 이제야 겨우 몇 년 벌어서 이제 이 집값 오른 거 보태서 이사 갈 수준 됐는데 근데 이 집 팔아서 아가씨 분점을 내주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저는 저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이야기하는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를 내버렸죠. 근데 남편이 저더러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아 왜 그래? 이사야 뭐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우리 부모님 돈으로 산 집이야. 당신은 말할 자격도 없어. 이 집 살 때 한 푼도 안 됐으면서 어디서 토를 달아 토를 달긴.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했으면 그걸로 간지덕지해야지. 어디서 남편이 내린 결정에 신경질이야. 들어가 잠이나 자. 이미 다 결정된 일이니까.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 거머리 같은 해충들한테는 인간의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황당한 말을 싹 다 무시하고는 그 뒤로 바로 저만의 복수를 시작하게 됐죠. 그날 저는 그 인간하고 같이 있는 것도 싫어서 애들 데리고 나와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친정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했죠. 역시나 이 모든 이야기와 자초지정을 다 들은 아버지는 완전히 화가 나서는 엄청나게 노발대발하셨어요. 이래서 은혜를 모르는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야. 내 이것들을 어떻게 혼을 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가만 안 둬 이것들. 아버지를 그날 엄마랑 제가 말리느라 애를 써야 됐지만 제 복수는 아주 제대로 들어먹힌 듯 했답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아버지는 본점에서 공급하던 고기를 싹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통보를 해버리셨죠. 자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고기고 양념이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네.
그리고 2호점도 당장 철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지는 남편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거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복면당한 시댁 식구들은 제일 또 만만한 사람을 찾아와 갈구기 시작했죠. 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어제 집 나가서 한 일이 고작 장인어른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였어? 진짜 그랬던 거냐고. 진짜 우리 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내가 망하면 당신도 망하는 거야. 뭐 나만 죽는 줄 알아?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기 음식 공고 다 끊어버리고 가게까지 접어버리는 경우가 어딨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장인어른 제정신이래? 말 좀 해봐 어디. 그래 얘 이게 무슨 막대 먹은 경우니? 사돈 양반 그렇게 안 받는데 성질 고약하시네. 왜 그러신다니?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들 돈 3천만 원도 다 들어갔는데 그 가게 당장에 빼버리면 당장 그 돈 물어내시라고 해라 당장. 진짜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적응 안 되는 뻔뻔함이네. 저기 여들 어차피 그 2호점 우리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건데 왜 난리세요? 무슨 자격으로 그따위 말을 하는데 당신들도 이 집 당신네들이 산 집이라며 나 한마디도 못 거들게 하고는 멋대로 팔아당겨서 그 철없는 막내 피치닥거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도 이제 더는 거머리 같은 당신들한테 더 핏발리고 싶지 않아서 털어버리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 3천만 원에서 대부분 지분이 다 누구한테 있는데 그거 내 돈이 더 많아요. 저는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완전히 크게 한 방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한다면 하는 우리 아버지답게 진짜로 아버지는 2호점을 접어버렸죠. 그 덕에 그 거머리들은 한순간에 사업체를 잃고 길거리에 나 앉아버리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에게로 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강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진짜 무식하게 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아량이었는데 제가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가게만은 남겨주십시오. 장인어른,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남편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엎드려서는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댔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실 비인이 아니셨어요. 시끄럽네. 나 이제 자네 같은 사위 필요 없어. 그리고 안사돈도 그만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는 못 봐줍니다. 그리고 자네, 내 딸이랑도 당장 이혼해. 내 딸도 이미 이혼하겠다고 결정했네. 다시는 당신네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썩 나가. 아버지의 호통에 그들은 완전 쫄아서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저는 남편과 바로 이혼을 진행해버렸죠. 그때 남편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였기에 양육권이고 뭐고 다 저한테 줄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인간이었기에 양육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에게 아주 유리하게 이혼이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는 그 인간들을 볼 이유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또 한 번 봐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는 끝까지 갈 밑바닥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지하까지 떨어져야 됐거든요. 그것은 바로 2호점에 있던 직원 한 명의 양심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2호점을 운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장난질을 음식에다가 아주 제대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본점에서 공급받았던 원래 고기에 싸구려 고기를 섞어서 팔고 있었고 그걸 어떤 직원 한 명한테 담당을 몰래 시켰는데 남편이 그 일을 시키면서도 갑질을 엄청나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남편은 가게 직원들을 너무 함부로 해서 제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지 몰라요. 근데도 말을 안 듣더니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일이 터지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그 직원은 그동안 남편의 갑질이 아무리 심해도
입막음용으로 월급을 특별히 많이 줬기 때문에 참고 있었다가 남편이 망해버리니까 본점으로 와서는 저희 아버지한테 다 고발을 해버린 거였어요. 거기에 증거물까지 아주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모든 만행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근데 그전부터 아버지는 2호점이 운영이 되던 당시에 이상하게 다른 지점들은 괜찮은데 2호점만 고기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와 그 원인을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거였죠. 그대로 아버지는 남편 상대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가게를 냈을 때 썼던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2호점에 접었어도 2호점으로 인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본점과 3, 4호 지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기에 그걸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됐죠. 결국 남편은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뺏기고 우리 집에 돈까지 물어내야 되면서 완전히 인생이 탈탈 털려버리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 후 제가 머물고 있었던 친정집으로 또 찾아와 사정사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장인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진짜 그렇게 해도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차피 이제 가게도 접었고 2호점 때문에 다른 가게 이미지에 손상될 일도 없으니까 이제 더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돈 보상하려면 저 진짜 있는 집까지 다 팔아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남편은 정말로 사정사정하면서 빌어댔어요. 하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호락호락하게 봐줄 아버지가 아니셨죠. 이제 나는 장의 장인도 아니니까 그따위로 부르지 마. 그리고 애초에 계약서에 어떻게 썼지? 우리 가게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명시했어. 그걸 알면서도 그딴 짓을 한 건 멍청한 자네고. 그러니까 돈 똑바로 준비해놔. 돈 제대로 안 주면 그것 가지고도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완강한 아버지의 태도에 결국 남편은 그대로 힘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나가서 그 손해배상액에다가 저에게 줄 위자료, 양육비까지 주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돈을 받기는 해야 됐지만 한꺼번에 받을 건 무리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나머지는 분할로 해서 받는 것으로 그나마 협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나마 좀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일부 받았던 손해배상액은 저희 신혼집을 팔아서 갚은 거라 현재는 오갈 데 없는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가 모든 시댁 식구들이 죄다 시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신우랑 같이 살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가면서 그 좁아터진 집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신우이는 결혼할 돈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파혼당했다고 하고요. 이 모든 소식을 끝으로 전 남편과는 아예 소식도 모르고 매달 들어오는 돈만 확인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걸로 그냥 어찌저찌 살고 있구나 예상만 할 뿐이죠. 저는 지금 사랑하는 제 아이 2명을 데리고 친정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조만간 이사할 준비하느라 바쁘네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 보내며 저는 꾸준히 제 일을 하며 제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들은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발 거머리 같은 인간들 말고 항상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며 응원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